조선시대의 하루만 살아보라고요. 그 중에서도 태조 이성계의 시대, 머리 위로 수염과 침략의 위협이 가득하고 발 아래로는 한 줄기 낮은 울음이 흐르는 그 시절의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이성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나요? 고려 왕조에 충신해서 조선을 여는 대망의 인물로 거듭나기까지 그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약탈과 배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던 순간들, 이성계는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그렇지 않나요? 상류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하류층은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현대의 직장 생활과 다를 바 없는 복잡한 계급 사회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지 않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군인의 신분으로 왕조를 창건하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신의 강력한 권력을 위해 헌신해야 했던 그와 대비되는 여러 여성들이 이 시기에도 보이지 않게 모든 일을 도왔고 그 속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속에서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선의 아침, 이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당신은 과연 이 성계와 같은 거침없는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역사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쉽게 잠들진 못할 겁니다. 저 말하는 한 왕조의 이른 아침,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손수 만든 죽을 뜨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며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성계는 물론 내일이 중요한 걸 알지만 이번 죽이 제일 중요한 법이라 외치고 있다. 이 죽은 그가 장가들기 전 한 점 가득한 재력과 끊임없는 시집살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가 죽을 휘젓는 소리는 마치 조선의 운명을 갈아입는 듯 한 희망과 간절함이 묻어나올 정도다. 후대 왕들에게 이게 맛깔나게 요리하는 법이라고 전해줄 테다. 하고 무심한 듯 어깨를 으쓱. 사람들이 그를 보며 그의 죽을 맛본 후 이 왕은 죽은 게 없다라고 전설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것이 어디 쉽겠는가. 이성계는 유교적 미신과 체면에 얽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구명 같은 한마디를 한다. 아무리 신하들에게 유례없이 인기를 얻어도 상소문 한 장, 시험 한 번에 퇴출된다라고. 그리곤 사모님이 불려 떠나간 후에도 한 줄기 긴장 속에서 우유부단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런데 시험 전날에 과부집을 방문하는 일은 역시 피할 수 없는 관습에 속한다. 원래 시험 전에 공부는 안 하는 법. 이성계가 속마음으로 농담하고 있을 즈음 상소문은 여전히 탈락 중이었다. 소리내어 의논하던 한 신하가 우리가 안 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하며 한탄할 때 그가 한 쌀 한 톳도 유념하지 않고 결단을 내리려는 그 순간 미세하게 험한 길이 열린다. 이걸 지나쳐도 상으로 돌아가겠지 라는 믿음이 가득 차는데 이 왕은 오히려 꿈꿀 자격도 없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결국 이성과 조선이 조금씩 엇갈리는 여정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참사의 서막이 열림. 결국 조선에서 가장 성공한 왕도 가장 기본인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전복된 조선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래서 여담으로 묻는다. 사약도 결국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눈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비결이라고 귀띔한다. 조선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저절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창 담배 연기가 자욱한 궁궐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날 부쩍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의 권력을 확장하려 애씁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면 아마 이렇게 절제하는 것 정말 풀렸네 라고 아쉬움을 토로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궁궐 내부는 언제나 어수선한 냄새와 긴장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복을 입은 신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오가고 이성계는 침착하게 소파에 앉아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바라보며 이게 무슨 패배감이지? 라고 중얼거립니다. 타바파란. 그의 시선이 마주치는 곳은 과거의 외침이 가득한 전통의식과 미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규명된 상반된 도덕적 기준들입니다. 이리 와서 아뢰라 라는 외침이 궁궐에 메아리치면 신하들은 제각각 시험 전날 과부 집에 가서 재수 좋게 구술을 받고 돌아오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장원급제를 할 수 있을까요? 닥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라고 말해주는 책상 아래에는 그 누구도 없는 법. 상수부에서의 상소문 작성이 그들에겐 오늘날의 자격증 특강과 같죠. 하루 종일 뜨거운 차가운 날씨 속에서 상소문 작성을 시도하고 옆에 있는 상사들에게 아부하면서 결국 무관의 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들은 조선의 외교를 바꾸기 위해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사는 전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궁궐의 문 밖에서는 밀란을 언급하는 신하들이 속속 들어섭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전통의식도 잊고 그냥 무시해 라고 외치고 신하들은 그 말에 혼란스러워하고 궁궐 내에 독립적인 개인기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편 이 성계의 정말로 조용한 대답이 궁궐에 퍼져나가 조선의 왕은 생각할 거리가 없다는 전설을 낳게 되죠. 결국 그 모든 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유머였고 본질은 웃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왕도 좋아하는 오징어 보관법, 판단하는 것은 결국 왕명이다. 마무리하자면 조선은 곧 눈치라고 했던 만고의 이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고위직도 과거 빚에서 탈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라는 말처럼 결국 다 같은 인간이니까요. 옛날 한 동방의 나라에 왕이 자주 바뀌는 재밌는 나라 조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태조 이성계. 이번 이야기는 고요한 아침, 그러나 조용하지 않은 신하들의 소란으로 시작된다. 왕이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가득한 이 아침. 왕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짙은 대청 마루에서 머리 복숭아를 올리고 있는 그는 다소 창백한 위상을 자랑하며 신하들이 자신이 뱉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그래. 오늘의 정치는 어때? 묻자 신하들은 며칠 전의 소문대로 아무도 왕께 반대를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라며 두 손을 모으고 손수건으로 대답하듯 구걸하기 시작한다. 그 모습은 마치 이러다가 왕이 방심할까 하는 듯한 다급한 눈치를 주고 있었다.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너무 초조해 말 한마디 못할 상황에서 온전히 안아주는 왕의 배려 같은 스토리다. 이성계는 겉으론 나는 편안하다고 하지만 속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유교적 이상을 내세우며 불신과 경계를 강조한 그들은 이성계를 귀찮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시험 전날 과부집에 가는 신하처럼 또 다른 오해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간신들은 상소였으면 좀 더 심플하게, 적어도 반성문 정도로 보내란 말을 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불편한 침묵과 과장된 미소만 던질 뿐이었다. 결국 태조 이성계는 그들만 믿고 우당탕탕 궁중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다.
기다리던 짜릿한 순간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왕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외치자 다른 신하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간사한 미소를 지었다. 카카. 그러나 보낸 소식은 다짜고짜 사약이 날아온다는 소식이었다. 이 모든 긴장감은 일순간 깨지고 시청자들은 엉뚱한 전개에 웃음을 터뜨렸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저 태조 이성계가 왕의 지극한 배려 덕에 그 심각한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것일 뿐. 결국 사람의 기분도 상사 눈치도 눈치 나름이다라는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날 조선의 아침이 밝았다. 이성계는 성곽에서 커다란 나뭇가지를 배경으로 한 다소 이상한 상황에 직면했다. 바로 그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인 탈모가는 왕조에 대한 팀 회의 시간이었다. 그날 아침 눈짓과 은유로 가득한 회의장은 유교적 규범이 가득한 병이 같았고 중전마마가 작성한 바탕화면에 색깔조차 고리타분한 유교 색조로 넘쳐났다. 문을 열자마자 이성계는 여러 신하들에게 눈치 게임을 시작했다. 그럼 오늘 조선의 미래에 대한 긴급 회의인가? 라고 물어보자 신하들은 모두 머리를 긁적이며 침묵의 경기처럼 서로의 눈치를 쳐다보았다. 대체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권력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는지 라며 뒷골목에서 나오는 술 냄새를 맡으며 난처한 표정의 이성계를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조정 안의 검은 물체 공적 상소문들이 위에서 떨어져 우박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 신하가 상소문을 손에 쥔 채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야 할 퀘스트 같은 겁니다 라고 냉소적으로 외쳐댔다. 한편 연월 이성계는 군대와 함께 명나라 진압에 나섰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결국 조선 왕조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렇게 바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반전은 세상과의 큰 긴장 속에서 여유를 찾기는커녕 정치적으로의 회한을 통해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다니던 코스에서 내려오면 내일부터는 더 높은 벼슬로 자리를 옮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또다시 기묘한 시험을 치르게 되리라 하며 말마디로 빛나는 차림으로 돌아섰다. 결국 조선도 왕조도 경험이 없는 가장 큰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구나. 참 웃기고 기가 막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대답이 없어 다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명과 조선 사이에서 현실은 잔혹한 풍자처럼 이어졌다. 우리 조선이 가는 길은 과연 웃음으로 가득할 것인가? 최후의 인기도를 지켜내는 것이 이 성계의 목표일까? 웃음은 우리를 닦아준다는 말이 있지. 왕조가 길고 가려면 정책도 우스꽝스럽게 바꾸어야 해라는 격언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결국 그는 조선이 비틀어졌듯 그가 선택한 길은 여러 면에서 오히려 눈치를 잘 포착하는 것이었다. 눈치 없이 살면 조선에서 오래 못 산다며 말들은 과거의 역사 속으로 스며드는 듯했지만 태조 이성계의 결정이 조선의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지는 의문이었다. 인생은 개가 짖듯이 과거를 다 잊고 조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비극적인 교훈으로 마무리 짓는다. 어느 맑은 아침, 조선의 한 궁전에서 사정없이 뻑뻑한 종이 소리가 났다. 이성계는 그의 억지스러운 침묵 속에서 진심을 담은 상소문은 오늘도 탈락이라고 중얼거렸다. 상소문은 그를 향한 조신한 공주와 주인공인 대감의 모습이 전부였다. 한쪽에서는 속눈썹도 구부러진 신하들이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긴장감 속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아침의 정적 속에서 나오는 개소리 하나가 피어나는 미소를 가득 안고 있으니 조선 인심이란 그야말로 기묘한 맛이 나게 마련이었다. 전통적으로 상소문은 왕을 향한 유일한 소통수단인데 그렇게 대감 신하들은 시험 전날 과부집을 방문하는 신기한 관습을 저버렸다. 그들 중 몇몇은 공주에게 다가가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신하끼리 눈치 보지도 않고 복잡한 수를 내며 출세 경쟁을 하는 것, 그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조선의 분위기는 완전히 조용해지고 이 자리에서 계속 긴장만 하니 서로의 기분은 힘든지 언제 할 말을 잃을지 모르겠다. 방금 전까지 상소문을 낭독했던 자는 대감에게 그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조용히 애둘러 애정 표현을 했다. 공주가 입술을 벌리자 얼음처럼 딱딱한 긴장감 속에 웃음기가 흘러나올 뻔도 했지만 환한 날씨와 달리 궁전의 기도와 유교적 규범은 흑백 논리처럼 뚜렷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감이 기숙사에서 상소문을 작성하다 보면 귀하신 분께서도 처형 그자로 추천한다고 하니 경위로 결혼하시라라는 희한한 자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카타카 그 결과 대감의 마음은 결국 그저 시켜야 할 일이 되었고 상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한 신하가 입을 열자 분위기가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오늘도 잘하던 대감이네. 정말 대단해. 다른 신하들이 탄성을 지르며 허리를 굽히자 대감은 그저 물론이지 내같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나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모든 의식이 끝나고 찬란한 조선의 아침은 힘겹게 시작됐다. 수세기 뒤에는 사약도 결국은 타이밍이다. 눈치 없이 살면 조선에서 오래 못 산다라는 감자가 전해질 것이었다. 무도하게도 조선시대에는 그냥 월요일이 아니라 궁중에서 수세트의 의복을 갈아입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마자 이성계는 자명종 대신 궁녀들의 수다로 눈을 뜹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지. 남의 시선을 의식한 왕이 겉그레한 갑옷을 치우며 은은한 광택이 나는 우아한 소매를 걸칩니다. 하지만 사실 이성계의 진짜 패션 아이콘은 그의 밖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가요? 부족한 양반의 기분이 늘로 배열이 잘 된 조리대 위에 알싸한 반찬들처럼 비춰집니다. 조선의 남자들이 여전히 솔깍 나풀거리며 뛰어다닐 즈음 이성계는 기우제를 올려도 소득이 없던 농민들을 생각하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시험 전날 과부집 방문은 유교적 도리로 가득한 그 시절의 새로운 클리셰로 이성계도 이와 같은 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고뇌하는 왕의 진지함이 동굴 속에 숨어있던 스프링너첼의 마미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왕좌에 앉은 그는 아차! 그동안 대기님이 무슨 선택지를 남기셨더라 하고 살짝 반전의 감정을 느끼죠. 과거의 인연을 추억하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약이 남아나지 않기 바래. 이것이 조선시대의 출세 경쟁, 인정받기 위해서는 에베레스트 가장자리에 남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눈치를 감당해야 했던 모습의 압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성계는 의미 있게도 고려 멸망 후 조선을 열었지만 그런 감정의 무게도 미소를 한 줌 나누는 데서 찾길 바랬던 것이죠. 눈치 없는 사람은 조선에서 오래 못 산다라는 속담처럼 이성계 또한 자신만의 스킬로 당당히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인물이지요. 그러니 결국 그 시절의 미소가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한 투자였다는 것을 봐야 할 테고 아마 지금도 저 멀리 간직한 어떤 단단한 눈물들이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날, 바람이 휘몰아치는 한밤중 한 남자가 더러움을 털어내듯 조정의 검은 구름을 밀어내며
조용히 단도를 들고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남자가 바로 태조 이성계, 고려의 좌절을 뒤로 한 채 다음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혁명가입니다. 이제 시스 좀 하려고? 라고 중얼거릴 때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눈에 띄게 기겁하는 표정을 짓곤 했죠. 어둠 속에서 이성계는 곧 선조들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홀로 월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벼운 단도를 지닌 이성계는 왕이 되기 위해 미신과 유교적 규범 사이에서 이리저리 기우뚱대며 뛰어난 눈치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어차피 중전민원 안 받는다고 오늘 상소문 대필해 드릴게요. 대리소가 넘어가게라며 자신감을 기르고 있는 이성계가 보이네요. 하지만 조선이 열리기 전 이 고리타분한 의뢰는 그의 마음에도 가득하기만 했습니다. 시험 전날에 만나는 과부님, 이수 지역의 양반, 그 뒤처리가 난감하겠네 라는 유머 하나에 사람들이 실제로 공감하는 조선판 마케팅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그가 상소문을 제출하고 크게 이뤄낼 자신이 없을 때 갑자기 상황이 퇴위하면 뭐가 달라질까 하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이 왕은 나를 그냥 쳐내고 볼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한 예감 속에서도 이성계는 나중에 반전의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 되어 해봤자 상관없어라는 반향 속에 조선의 차기 왕이 돼버린 것이죠. 그 시절의 상소문은 어떤 의도가 통할지 모르며 썩은 손길의 농도는 다들 의지하며 해석했습니다. 결국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수상한 배경 퀘스를 풀어내면 알량한 제도 하나가 적시되고는 했습니다. 사약도 결국은 타이밍이다. 눈치 없는 순간 방귀 꼈다면 조선에서 오래 못 산다고 생각하며 태조는 결코 쉽지 않은 왕의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 년 핫들란치아단. 한가로운 아침, 농부들은 논에서 수확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마을 한가운데에선 마을 노인들이 고작이란 수다와 함께 제사 준비로 바빴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태조 이성계는 한쪽 구석에 앉아 고기와 대추를 한가득 쌓아놓고 시끄러운 제사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마치 평범한 아저씨처럼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여기서 그 고기를 다 쓸 수 있겠어요? 노인들 중 한 곳에서 삐죽하게 고개를 쳐들며 물었다. 어림도 없지. 아니 고기 하나 준비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야 하나. 단치치 얼마나 웃긴가. 나중에 제사 비용이 아까워서 할머니가 맛있는 소고기를 부지런히 가위로 챙겨 담는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려는 그들의 눈치. 오, 조선 왕조의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의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인가.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미세한 유교적 압박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상소문도 마다할 수 없는 어정쩡한 조정의 한복판에서 문제 해결은 시험 한 주 전에 과부집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그동안 아무 소식 없으신가요, 천암님? 묻는 전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눈치문화라는 조선의 고유 유산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속마음 대신 관습이란 접근법은 어느 시기에나 유효함으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결국 태조 이성계의 삶의 올바른 길은 잊히고 말았다. 그가 조선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른 현장 한가운데서는 한순간의 불행이 바보 함께 살기라는 새로운 정의를 갈망하게 했고, 사실 어떠한 권력을 쥐게 되어도 소용없는 것이 현실 아니었던가. 즈버른치 결국 제사는 무사히 끝났고 태조는 고기와 대추가 남은 듯 얼굴 한쪽으로 슬프게 웃으며 여유를 부려 보였다. 역사는 집안일보다 바쁘다는 말이 얼마나 상징적일까. 고기와 대추도 삶의 한 조각으로 남은 것이다.
이 느낌 그대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든 우리도 과거의 유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프로로그는 년, 조용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경복궁. 여기 사람들은 태조 이성계가 어떻게 평화로운 아침 저녁을 지켜낼지 궁금해한다. 가츠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작은 비밀이 있다. 이성계, 그가 아무리 태조라 해도 정작 머릿속은 도망가고 싶어 하더라. 라는 사실. 모두가 왕이 되기를 바라는 조선의 조야. 하지만 이성계의 심중은 극심한 고뇌를 앓는다. 그가 좋아하는 아침의 향기는 이내 권좌에 대한 강박이 된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모든 것이 끝이야. 그가 궁중에 나오자 바람처럼 스치며 지나가는 상관들의 시선, 전혀 눈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땀범벅이 된 수많은 하인들. 그 순간 이성계는 결단을 내린다. 언젠가 이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평화롭게 숨어 지내겠다고. 그런데 시험 전날 과부집 방문, 상소문은 오늘도 탈락과 같은 기이한 조선의 의례들 속에서 긴장이 고조된다. 시험은 시험대로 성탄을 맞이하고 상소문은 납달리 성황을 이루는 것.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결과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 문득 그의 머릿속에 등장한 신사임당의 말은 눈치 없이는 조선에서 살 수 없다였다. 결국 왕이 되고자 한 이성계는 급박함과 패닉 속에서 무너지며 같은 궁중 내의 신하들 사이에 이를 어떻게 전할지 고민한다. 심지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의 충고는 배민으로 주문할 수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이 왕은 너무 오래 평화로운 꿈을 꿨던 탓에 그의 참모들에게 내가 왕이 된 모습을 준선이 군뱅이처럼 한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재생성하는 건 안 될까? 라는 엉뚱한 미래를 그린다. 결국 이성계는 대의 명분이 아닌 자신의 안전이나 평화로움을 원하는 선택을 하며 시대의 왕권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재미있게 인생을 이어가려 한다. 사약도 결국은 타이밍이지. 시간은 한창 조선의 아침, 태조 이성계를 기다리는 복잡한 순간이다. 이성계는 자신의 그 유명한 왕이 되고자 하는 꿈 대신 평소처럼 중앙시장에 음식 재료를 사러 나왔다. 아침 김치가 있는 믹서기 같은 시장에서 싼 맛의 진리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상황이다. 여론은 손님님, 일 좀 해보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는 저기에서 생선 한 마리와 눈빛을 맞춘다. 결국 그는 물고기가 남겨진 가격과 자신의 국가를 바꾸는 단 한마디를 서로 주고받는다. 이래서 국비 성토길의 길고양이들이 더 고생하는 것 아니냐. 전통 의례와 미신, 그리고 피곤한 조선의 유교적 규범은 결국 그로 하여금 왕이 되기 수천 번 좀 더 기회를 노리게 만든다. 이성계는 열심히 자신을 대비시킨다 그러면서도 다분히 물고기 값이 싸다는 생각을 하며 어떻게든 오늘 점심에 생선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그는 하는 일이 출세의 길에서의 경쟁이라 할 수 있다. 밤과 낮도 없던 조선판 출세 대전에서는 연회 한 곳에 다음날 아침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번번이 발생하는 법이다. 이성계는 조용히 생각한다. 시험 전날 그러고 보니 과부집 방문도 했던가. 아니다. 오늘 정작 시험은 아니다. 한 언론이 상소문은 오늘도 탈락이라는 기사를 작성할 터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고난 극복이 내 운명이라는 신의 노래라고 중얼거린다. 가까이 아침이 밝으니 고기와 과일이 발목에 차이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껏 이뤄질 그 순간을 기다린다. 다바단지. 그러나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다. 시장의 생선 가게는
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소와 함께 한 마리의 생선을 선보인다. 날 낳아준 어머니가 느낀 그 만말인가를 외치며 그 차가운 생선은 애초에 아침나절의 긴장을 날려버린다. 모든 일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무산된 것이다. 결국 그는 사약도 결국은 타이밍이다. 눈치 없이 살면 조선에서 오래 못 산다는 속담을 외치게 된다. 왕이 되기보다는 없어질 뻔했던 그의 아침은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웃음으로 마무리된다. 인간이 진정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심오하면서도 자주 가벼운 토론거리가 된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한 명의 왕자로서 역사 속에 남기 위해 싸워온 이야기와 그가 세운 왕조는 정녕 그가 우뚝 서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멍에로 짊어진 인간의 오만함에 불과한 것인지 생각해보면 웃음을 자아내게 된다. 고양이들이 왕위에 앉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맹렬한 기지와 교활함 때문이 아닐까? 고양이들은 어떻게 항상 남은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전혀 시끄럽지 않게 방문을 여닫는지, 그리고 그런 고양이들이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비슷한 방법으로 역사를 쌓아올린 것인지.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라 자부하지만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강아지는 이성계가 아니라 우리의 손안의 쥐의 제주가 아닌가. 그 강아지는 다름 아닌 변모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루는 발판을 가지고 천천히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지 않겠는가.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이 정작 직접적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물의 반발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암시한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거는 중이다.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진짜의 주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